안녕하세요. 에너젝스 공동대표 홍두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해외 정책과 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저번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ZEB의 인증, 그리고 인센티브,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박용진 본부장님께 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네.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빌딩하고 일반 빌딩, 일반 건축물하고 예.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한전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그 한전 전력 외에 신재생 에너지를 두 군데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제로 에너지 빌딩 등급도 나눠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원을 스스로 자립해서 받냐, 또 아니면 한전 전기만 사용하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맞습니다. 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두환 팀장님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에 필요한 기술적 차이를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첫 번째가 패시브 기술, 그리고 액티브 기술, 그리고 신재생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반 건축물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이 패시브와 액티브와 신재생 기술을 이제 더 높게 맞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는 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었고,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ZEB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기술이 패시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제로 에너지를 평가를 할 때 자립률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사실 일반 건축물은 그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어떤 일반 건축물에 어떠한 절감 기술이 안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반이라고 하겠죠. 네. 근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이 뭐 100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패시브 기술들, 예를 들면 이제 단열 기술, 그리고 우리가 로이 3중 요리, 4중 요리까지, 그리고 기밀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반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대한 줄입니다. 물론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창면 적비를 먼저 또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요구량이 줄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기술이 액티브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액티브 기술이 뭐냐? 그 에너지 요구량에 맞춰서 어떤 설비에 대한 어떤 설계입니다. 설비에 대한 설계고, 우리가 그 이 설비에 소요되는 에너지 합계가 에너지 소요량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효율과 그 에너지 손실과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소요량에서 중요한 액티브 기술은 어떤 설비들이 고효율이고 그리고 손실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조합을 잘 해서 이제 최대한 에너지 소요량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에 필요한 양을 줄여준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기술이 혹시 있다면요? 이제 에너지 자립률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의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을 늘리기 위해서 그 일반 재생에너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뭐 태양광, 또 조력, 또 뭐 바이오 기술, 그런 또 연료전지까지도 많이 적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일반 건축물에 저희가 그 풍력 발전기를 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해안가에 있다고 뭐 조력 발전기를 연동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술이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단위 면적당 그 발전량도 많이 향상이 됐고, 그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BIPV라고 건물 외장을 그 태양광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이 결국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 네.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러면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등급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5등급, 1등급 네.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런 등급을 정의하는 인증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ZEB, 그러니까 네.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그 국가에서 2020년에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이제 기준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이제 ZEB 5등급,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20%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은 그 ZEB 5등급의 기준인 거고요. 이거 외에도 여기에 이제 인증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이 첫 번째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2 플러스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가늠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단위를 표현할 때 연간 단위 면적당 140kWh 미만일 경우에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1, 2 플러스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140이라는 단위라면?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제 1년 동안 단위 면적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1000제곱미터, 아까 그 의무 대상 기준이 이제 1000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라는 건물에서 1년간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가 14만 5,000kWh라는 얘기고요. 숫자가 점점 네, 많아지네요.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 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 양에 대한 네, 그런 맞습니다. 값의 기준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면은 아까 에너지 자립률이 2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1년에 이 정도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게 아까 최소 조건이긴 했지만 이 정도를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러면은 그 에너지 자립률을 받는다는 게 결국에는 이 에너지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14만 5천 그 에너지의 20%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태양광이나 BIPV로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량 대비 이 에너지량을 적용했을 때 자립률 20%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자립률이라는 게 건물에서 소비하는 네. 필요한 에너지 대비해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얼만큼이냐, 그게 이제 자립률을 결정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그 세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할 때는 이제 국가에서 공인된 그 에코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인증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에코2라고 하신 게? 네, 맞습니다. 예, 예. 에코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 단계 때 그리고 시공 준공 전에 이런 설계 도서들과 관련 자료들을 받아서 이제 에코2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인증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 이후에는 물론 인증 기관에서 이제 실제로 현장 실사를 나와서 이런 설계 도서를 제출한 대로 이렇게 잘 시공이 됐는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ZEB 인증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그 준공 후에도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건물 수명이 보통 이제 40년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이나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가장 큰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하면 운영 단계 때 에너지를 잘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어떤 게 최적인지 한번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한번 이 분야의 기술을 한번 계속 디벨롭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업체들, 많은 업체들에서 이쪽 사업에도 물론 이제 뛰어들고 있고요. 저희 에너지엑스도 자체적으로 이 BEMS와 BEMS 이후에 AR이 접목한 에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BEMS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충족을 했을 때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인 ZEB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는 소비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하는 양을 최대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잘 요약해. 저는 너무 말을 길게 했고 대표님께서는 너무 필요한 얘기하다. 아, 저도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인증제도에서 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받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제로에너지 빌딩 ZEB에서 살거나 혹은 생활하거나 이런 입주자들 혹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어떤 이점이 있을지 우리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 제로 에너지 등급을 받은 건물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이제 생활하면서 월 이제 저희가 납입하는 이제 관리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 또 세대가 사용하는 관리비, 공용 부분에서 또 사용하는 비용까지 이제 입주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그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그 보통 공용 부하에다가 보통 이 에너지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하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지하 주차장 등, 공용 화장실, 복도에 쓰는 조명 등 이제 그런 부하에 보통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에 어떤 특정 한 세대만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용부에다가 보통 이런 부하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는 공용 부분에 나오는 관리비 부분이 굉장히 저렴해지죠. 그러면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는 타 일반 건물에 입주해 계신 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관리비를 저렴하게 부담을 하니까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절감에 유리하고요. 또한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웜, 투 플러스의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쾌적성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비용 절감, 두 번째는 건물의 쾌적성 부분을 입주자들은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제로 에너지 빌딩. 그러면 굉장히 안 할 이유가 없는 좋은 건물이다. 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간 고품격의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이 건물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좀 가져야 될 부담에 대해서 우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건축주가
부담을 갖게 되면 진행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추진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이점이나 인센티브가 있는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물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건축물 대비했을 때 추가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건축물만 지어도 되는데 제로에너지 이거 공사비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면적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제 그 건축이라는 사업 자체가 한두 푼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되게 접근이 꺼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부담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인센티브들을 이제 만들어서 장려를 해서 이런 ZEB 인증을 이제 민간에게는 아까 공공건축물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부여를 한 거고요, 선도적으로. 그리고 민간 건축물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인증 제도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첫 번째로는 건축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ZEB 5등급을 했을 때 그 건축 기준이라 하면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11% 완화를 해주고요. 11%? 네, 맞습니다. 그 ZEB 1등급일 때는 15%까지 15%. 완화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적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 대비 이제 대지 면적 대비 바닥 면적의 합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 실제로 이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이를 올리든 용적률을 높게 하든 그러면 이 15%라는 어떤 수치를 적용했을 때 뭐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건물이 뭐 한 8층 내지 10층 이상은 돼야지 이제 15%라는 수치를 받았을 때 한 층 정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건물이 사실 그리고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분양하는 건물이어야지 이런 분양에 대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 검토를 할 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검토를 할 때 네, 용적률만큼 그 건축 완화만큼 더 많은 면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점이 된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층 건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5층 이내에 어떤 뭐 단독주택이나 2층, 3층 이런 건물이 사실상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굳이 이제 ZEB 인증의 이런 건축 완화 기준은 사실상 조금은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이런 좀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이제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혜택도 있습니다. 아, 또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ZEB 인증을 준공했을 때, 본인증을 받았을 때 취득세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ZEB 1등급을 받으면 취득세를 최대 20%까지 절감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또 공사비가 이제 많은 건물일수록 어쨌든 그 취득세에 대한 혜택은 높아질 거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부담을 좀 덜 드리고 이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래도 왜 우리가 ZEB 인증을 굳이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건축주가 받는 혜택이 단순하게 어떤 이런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혜택 말고도 사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전기를 훨씬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건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사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가 뭐 10kW를 설치했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어떤 전기료를 kW당 200원으로 잡았을 때 연간 한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10kW를 설치한 태양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10년 안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뱀스를 실제로 설치해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실증을 한 곳이 있는데요. 1년간 실증을 한 결과 실제로 에너지 절감 2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뱀스를 설치를 해도 에너지를 20%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률만 이제 그 전기료로 환산해서 이런 경제성을 따져 본다면 굳이 뭐 회수 기간만 산정한다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할 거고요. 실제로 아까 저희가 이제 건축주한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여기가 회사고 업무 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 생산성 향상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요? 네, 맞습니다.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 아. 우리가 이런 쾌적한 건물에서 근무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창고에서 건물할 때랑 이런 쾌적한 데서 건물할 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이 여기가 더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업무 그 능률이 좋아진다 그런 네, 말이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가치에 이제 우리나라는 반영을 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연구 결과가 그 건강과 관련된 인증을 받은 건물이 어떤 좀 퇴사율이 적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물의 쾌적성이 좋아집니다. 실내 공기질이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실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건강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실자의 쾌적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건물 가치를 올려주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뭐 이러한 효과를 아시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존열 교환기와 어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렇지요. ZEB 건축물 인증의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러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건물의 어떤 에너지 관리와 쾌적성 향상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제실자들을 위한 이러한 큰 혜택, 그게 결국은 건축주의 혜택이지 않나.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또 우리 회사를 위한 말씀도 해주셔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로에너지 빌딩을 통해서 건축주가 받게 되는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준 완화 아니면 취득세 완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지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운영하면서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들 그 다음에 또 이 건물 자체가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제로에너지 빌딩이 누구나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확산이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은 건축주도 누리고 또 거기 함께 지내는 그런 제실자들도 느끼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도 준비했고 이렇게 또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로에너지 빌딩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이메일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여기 계신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남은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